안녕하세요. 나다운에서 광호 역할을 맡은 정지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집이 시간이 1시간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께 사전에 공부된 것 같은데요. 이 채팅방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후반부에 이제 제 질문들 다 대화 감독님 또 배우님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제가 대신 전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개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바쁘실 것 같아요. 행사도 많이 하시고 독주도 좋으실 텐데 영화가 뭐라고 그럴까? 영화의 일반적인 어떤 생각되는 규모보다 훨씬 더 크고 지금 배급도 잘 되는 편이고 관객들도 많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떠신지 소감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원래는 제일 기쁜 마음이 제일 컸는데 이제 개봉을 하고 이제 3, 4일이 또 지나가고 이러니까 사실 뭔가 점점 더 무거운 마음이 드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이게 관객분들을 어떻게 보셨을지도 너무 궁금하고 네, 과연 어떻게 좀 기억을 하실지 그런 것들이 제일 궁금한 내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네, 매일 왓챠 들어가시고 매일 네이버 들어가시고 그러시죠? 네, 왓챠는 매일 확인하겠습니다. 한장이 얼마인가요? 그냥 평균 한 3.4에서 3.5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평이시고 영화가 또 실제로 굉장히 좋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정재광 씨는 어떠신가요? 또 이렇게 이전에도 그 버티고에서 주연을 하셨지만 그 이 영화에서는 완벽하게 이제 영화 전체를 혼자 끌고 가시는 영화를 찍으셨어요. 첫 주만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일단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가 극장에서 개봉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뜻깊고 그리고 너무나 설레고 동시에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마음 한켠에 정말 좋은 영화로 좀 응원이 되는 영화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네. 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영화 속에 나오면 그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사실 영화에서도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만 이제 실물은 뭐 한 10배쯤 더 멋지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이제 감독님께서 악취이신가? 이런 생각이 좀 하고 네, 일단 그 정재광 씨 영화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야구선수 같은 그런 몸을 만드셔야 되니까 살을 엄청 찌우셨다고 체중을 한 20kg 이상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일단 26kg, 5kg 정도 살을 찌웠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전 제작 단계 때 저희가 야구 전국 대회를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상상했던 그 광호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 친구를 발견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뭐랄까 상대방이 대회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눈빛과 그리고 그 친구의 그 몸, 굉장히 어른스러운 몸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형, 저 친구입니다. 일로 와보세요. 저 친구 잘 한번 관찰해 보시죠 하면서 그 친구의 눈빛,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밀도 있게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피부 결이라던가 그리고 검은 피부 그리고 그 큰 허벅지 그리고 살도 있지만 근육도 함께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묘사력이 상당하시네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일단은 근력 운동부터 해야겠다, 펌핑을 해야겠다 해서 오전에 근력 운동, 뭐 오후엔 야구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25kg를 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일 도움이 됐던 건 치킨과 맥주 그리고 국밥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배우들의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 존경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데 25kg을 찌우는 거는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시 어떻게 돌아오시는 건가요? 안 쉬울 것 같은데. 네네. 가는 거는 사실 제가 요즘에 걷는 걸 되게 즐기고 있어요. 양재천부터 이제 경복궁역까지 왕복으로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에서 경복궁. 25km, 6km를 걷는데 그러면 한 6시간, 7시간 걷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밥에 두 끼 먹으면서 그렇게 걷다 보면은 빠지게 되더라고요. 25kg니까 이제 1kg당 1kg이 빠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것도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어서요. 네. 감독님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정재광 배우님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습니다만 영화 TV로 보신 분들이라면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기억하실 거고요. 저같이 이제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티고라는 영화에서 주연으로 기억합니다.
아까 잠깐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 버티고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재광 씨를 초반에 못 알아봤었고요. 어쨌건 정재광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꽃미남 같은 그런 배우인데 그 버티고라는 영화를 보시면 근데 이제 그런 배우를 이렇게 쓰셨어요. 네, 정재광 설명서 이런 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마음으로 쓰신 건지. 네. 일단은 저는 그 정재강 배우를 2015년도에 나온 단편 영화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 순환이대라는 단편 영화였는데 그 영화로 이제 정재강 배우가 그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이제 배우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그 다음 해부터 이 나다웃이라는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영화 속 모습을 어느 정도 정재강 배우를 염두에 두고 썼거든요. 사실 그 영화 속 캐릭터는 지금 저희 영화의 광호랑은 많이 다른데 공통점은 딱 하나 있었어요. 그 까만 피부였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또 꼬미남이기도 하고 너무 하얗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비하인드를 제가 들어보니 그때는 이제 완전 분장을 하고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염두에 뒀던 배우 정재영 배우에게 처음 시나리오를 주고 그때 그 당시에 그 까만 피부의 정재영 배우가 저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사실 근데 그 이후로 2015년도에 처음 보고 그 뒤로 모습이 또 사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좀 이제 변했었는데 그때 제가 정재영 배우에게 처음 그 단편 영화를 보고 빠졌던 거는 정재영 배우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눈빛이었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엄청 강한 척 하는데 되게 좀 슬퍼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하나?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는 되게 좀 이렇게 인상에 많이 남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묘사력의 달인이시구나 그게 되는데요. 네. 정재광 배우님께서는 그 2015년도에 사실 감독님이 이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그때 이제 시나리오가 완전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야구 영화 하자 이렇게 미리 이렇게 던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때 여기였었어요. 여기 인디스페이스 관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GV가 끝나고 이제 뒷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감독님이 슬그머니 오시더니 저 지금 야구에 관련된 영화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그 기회가 된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같이 하고 싶다 라고만 이제 들었다가 그래서 그냥 말씀이라도 감사하다 라고 생각만 갖고 있다가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중간중간에 소식도 주고받다가 감독님 결혼식 하루 전날에 갑자기 저희 집 앞에 찾아오겠다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결혼식 전날에 근데 갑자기 청첩장을 보통 집 앞에서 만나 이게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감독님이 노란 봉투에 시나리오를 건네주시면서 4년 전에 기억나냐며 같이 합시다. 네, 삭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굉장히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영화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 지금 이제 정재광 배우님을 어떻게 선택하시게 됐는지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나다웃을 보면서 가장 그 뭐라고 볼까 영화 속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이제 영화의 디테일 같은 것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 그러니까 인물들이 다 생생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연출을 잘하셔서 그러신 것 같고 또 배우들이 또 훌륭하게 연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정재광 배우님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배우들도 바짝바짝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철로 나왔던 그 친구로 나왔던 이규성 배우라든지 감독님도 인상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연으로 나왔던 송희재 배우님도 그렇고 이 젊은 배우들이 이제 사실 이제 독립영화를 우리가 볼 때 그런 걸 기대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새로운 배우의 출연 같은 것들을 기대하게 될 때 이 젊은 세 배우들 나머지 두 배우에 대한 이야기도 감독님께 살짝 여쭤보게 됩니다. 일단 사실 정재가 그 광어 역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염두를 해두고 이미 쓴 시나리오였고 그래서 사실 캐스팅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공을 들였던 건 민철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광어랑은 다르면서도 그리고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캐릭터를 원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한창 영화를 준비할 때 그래서 막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당시 이제 조 감독님과 정말 많은 배우들을 또 막 논의하고 얘기하고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동백꽃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못 봤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봤던 그 스윙키즈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거기 임효정 씨가 나오셨죠. 네, 그래서 스윙키즈의 그 이제 도경수 배우랑 이렇게 짝을 맞추는 친구로 나오는데 그 영화에도 그 영화 속의 그 캐릭터가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면서 만나기로 이제 제가 조감독님한테 그 이규정 배우를 좀 만나보고 싶어 이랬더니 당시에 조감독님이 지금 동백꽃으로 약간 떠가지고 시기가 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5년 모르겠다. 전에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 만났는데 이규정 배우도 이 민철이라는 역할에 너무 애정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저랑 만나게 됐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좀 무거운 역할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자기 실제 성격이랑 이 캐릭터가 가장 잘 싱크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또 리프하게 됐고, 물론 그때 제가 이규정 배우에게도 탈색을 좀 뭔가 하나씩 응원하시는군요.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규정 배우는 사실 다른 작품을 포기하고 저희 작품에 와줬었고, 네. 사실 송희대 배우 같은 경우에는 수연 역할은 좀 정말 다 완전히 다 처음 보는 사람이 인물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관객분들이. 그래서 오디션으로 진행했고, 사실 송희대 배우는 제가 동영상으로 처음 만났는데, 연기 영상으로 그때 당시에 딱 지금 영화 속 뭐 머리 헤어스타일이랑 거의 흡사한데 이렇게 뿌리 염색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많이 나 있었어요. 갈색 머리.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하던 그 수연이랑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랑 네네네. 그 헤어스타일이. 그래서 이제 만나보고 헤어스타일은 그대로 가자. 네.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하게 됐어요. 감독님 배우를 고르는 기준을 옆에서 들어보니까 결국은 헤어스타일이다. 세 분 다 그런 것 같아요. 한 분은 이제 저렇게 하고 또 나머지 두 분도. 근데 감독님도 사실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멋있으시잖아요. 공교롭게. 네. 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감독님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만드실 때 사실 우리가 이제 소재를 보고 야구 영화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실제로 야구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때 야구 영화만큼이나 이제 영화에서 물론 이제 뭐 성경 영화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범죄 스토리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범죄 스토리 거기다가 이제 가짜 휘발유를 만드는 그 일과 관련되어 있고 뒤에 이제 절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영역에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이색적으로 보이는데 야구는 주로 보통 이제 낮에 하고 이건 밤의 세계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둘 다 범죄가 있어요. 낮에도 사실은 입시비리라는 공공 이렇게 비밀스러운 범죄가 있고 또 밤에는 또 가짜 휘발유의 세계가 있는데 이런 어떤 두 가지 세계를 덧붙여서 영화를 만드신 게 굉장히 인상 깊어 보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는지? 일단은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을 항상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이제 논픽션을 다룬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거기서 보통 이렇게 영화의 시작점을 출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논픽션으로 출발을 한 이후에 그 영화가 과연 저는 이제 영화적 극적인 재미를 주는 지점이 항상 제가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았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논픽션의 이야기와 범죄라는 그 장르 그런 장면들이 시퀀스가 만날 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이어 붙어질 때의 약간 짜릿함이 저에게는 되게 항상 뭔가 숙제 같고 뭔가 그런 인상 깊은 기억이 있어서 이 영화도 그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야구를 하는 과목으로 출발을 했지만 뭔가 그 밤에 혹은 그 민철이가 있는 그 기름 세계도 이렇게 좀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영화를 봤을 때 이런 어떤 그 배우의 직업이 영화에서 얼마나 배우가 잘 소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사실 보게 됩니다. 이제 거기가 설득이 안 되면 영화 자체가 굉장히 허물어져 버리는 사상과학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영화를 딱 이제 시작 장면이 애초에 봉황대기로 시작을 하고 거기서 결승타를 때리는 그런 주인공 역할을 맡으셨어요. 근데 영화에서 초반에 이제 배팅하는 장면이나 이런 걸 봐도 진짜 야구 선수 같더라고요. 제가 물론 야를 모시긴 한데요. 근데 정재광 씨께서 원래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저처럼 야를 모시셨다고 야구 같은 걸 많이 연습하신 거죠? 네, 거의 뭐 한 달 반 기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았었어요. 주말마다 가가지고 평일에 다 거의 일주일에 7번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에 온전히 그냥 오후의 시간을 다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세부터 그리고
뭐 일단 유튜브로 룰을 배웠었어요. 혼자. 이게 야구 룰이구나. 야구를 거의 모르시고. 아예 뭐 관심도 없었고요. 네. 뭐 해봤자 머니볼 그 영화만 좋아해서요. 네네네. 이제 야구 룰을 머니볼은 야구장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룰도 배우면서 야구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속 한 20km 정도 기계볼이 날아가는 그 훈련을 받을 때 굉장히 무서웠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정강이에 뭐 무릎에 멍이 많이 들기도 했고, 근데 나중엔 제가 어느 순간 160km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랑이지만 이제 수원 야구 그 동호회에서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어요. 자네 좀 들어오지 않겠나? 네.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들이 과모를 이해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손에 물집도 잡혔고 영화에서 보시듯이 실제 제 물집이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과모가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런 영화를 만드시기도 하고 감독님은 야구 너무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야구를 좋아한 지 너무 오래됐고, 네, 약간 진성 하나 팬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로 자연스럽게 뭔가 이야기가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라는 소재를 통해서 뭔가 청춘들 이야기를, 성장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 뭐 포스터도 그렇습니다만 제목이 나다오시니까 야구 영화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도 진짜 야구를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웃이라는 이 룰은 워낙 특이하고 저런 룰이 왜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야구를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는 룰이 거란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이제 제목을 가져오셨어요. 나다웃인데 제목이 나다웃이니까 제목이 주는 어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여러분 받으셨을 겁니다. 이런 나다웃이라는 제목으로 사용하실 때 감독님 마음 같은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나다웃이라는 룰을 여기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사실 그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웃이라는 그 야구 영화의 줄임말이거든요. 사실 통용적으로 이렇게 쓰는 말인데 사실 그 룰을 뭐 너무 복잡한 룰이긴 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냥 타자가 이제 삼진 아웃 말 그대로 죽었을 때 이제 유일하게 1루로 출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룰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 이 제목을 사용하게 됐던 이유는 이게 뭐 이런 룰을 좀 차치하고도 뭔가 야구에서는 이제 아웃이라는 말이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 광호가 아직 죽지 않았다. 광호의 야구는 계속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좀 콕콕 눌러 담아서 제목을 지었고 사실 광호의 상황이 계속 영화를 보시면서 계속 악화되고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호의 야구가 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컸던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극 중에서 그 나다웃 상황이 나오는 걸 보면 아마 이 게임 도중에 상대방한테 지도록 그렇게 미리 감독이나 선수들끼리 짠 상황인 것 같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본인도 삼진도 아마도 일부러 삼진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어쨌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포수가 볼을 빠뜨리니까 나다웃 상황이 돼서 일부러 7루를 본능적으로 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감독이 이제 화를 내면서 지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일부러 죽을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광호라는 인물을 설명하기도 하고 영화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지금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광호처럼 재능도 있고 꿈도 크지만 이 선수는 일단 나다웃으로 그러니까 출루를 하지 못하도록 제껴놓은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 선수는 어찌됐건 출루를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영화를 보면서 야구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지금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웃이라는 상황을 정확히 모르면 그 상황이 뭔지 모를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져주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 이제 그 성대에 가서 그 테스트를 받을 때도 사실은 이제 광호가 잘하는 걸 우리는 이제 타격으로 보았는데 타격하면서 사실은 수비도 하지 않습니까? 타격하는 장면 하나도 안 나오고 수비 장면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늘어놓아버리는 걸로 실패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 전제되어 있는 그 야구 경기 장면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생략할 것인가, 넣을 것인가에 대한 감독님의 원칙 이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나다웃 장면은 사실 이제 이 제목을 짓게 되면서 꼭 넣어야겠다고 좀 마음을 먹었던 장면인데, 사실 나다웃 장면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광호라는 캐릭터가 되게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 놓이고, 그리고 본인의 선택이 굉장히 강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놓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강요된 선택을 이미 광호는 이미 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저는 광호라는 캐릭터 자체가 항상 머리보다 몸이 앞서는 아이라는 캐릭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쳤을 때 그냥 머리로 판단하는 것보다 이미 몸이 앞서버리는 그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야구 장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이제 몸이 계속 앞서서 계속 더 악화되긴 네, 그렇고 실기시험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타격 장면보다 그 사실 이제 대사가 한마디 없이 이제 뭔가 영화에서 가장 좀 중요한 지점을 이렇게 짚어줘야 되는 씬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광활한 그 운동장에서 혼자 계속 맥없이 뛰어다니는 광호를 보여줄 때 뭔가 그 의도했던 바를 조금 가장 잘 전달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광호라는 아이가 혼자서 계속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갑자기 그 어느 순간 자기가 정말 어쩔 수 없는 벽을 딱 만나는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광활한 운동장 사이에 딱 한 명을 줄 수 있는 장면이 그런 수비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재홍 씨 여기를 보면서 사실 감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일단 이 배우가 등장할 때마다 실제 야구 선수처럼 보인다는 거가 굉장히 큰 강한 인상이었는데,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폭스캐쳐 같은 영화를 보시면 그 레슬링 선수로 체닝 테이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체닝 테이텀 나오면 딱 레슬링 선수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인비터스 같은 영화를 보면 맷 데이먼을 보면 우리가 그 배우를 너무 잘하는데 거기서는 또 러피 선수처럼 보여요. 그런 것처럼 정재광 씨도 이 영화에서 딱 보면 사실은 등치가 굉장히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가 딱 나오면 두툼하게 연기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습니다만 말투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 자체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 아래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어떤 저 아이나 저 인물의 특성을 굉장히 잘 느껴져서 그 아이의 절박함에 우리가 저절로 이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그 연기들을 하시면서 이 캐릭터를 목소리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혹은 이제 전체적인 몸의 어떤 분중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시게 되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폭스캐쳐에서 체닝 테이텀이 연기했던 그 인물의 그 강박적인 그 행위들을 많이 따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러셨어요? 예. 체닝 테이텀 보면서 그 인물이 강박적일 때 했던 시선이라던가, 그리고 우선 그 하관에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약간. 그리고 행위 걷는 모습도 되게 고릴라처럼 걷기도 하고, 때로는 형과 있을 때는 되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올 때가 있는데, 저 인물을 기준으로 또 해서 디자인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동시에 이제 솔직히 광호라는 인물이 영화 또 보시다시피 이렇게 호감적으로 이게 쉽게 마음이 가는 인물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사전 제작 단계 때 감독님하고 그런 지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광호를 좀 더 호감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좀 더 귀엽게 보일 수 있을까 했을 때 약간 투박하면서도 좀 뚱한 그런 약간 외적인 연기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관은 약간 좀 이렇게 튀어나왔다던가, 말투도 약간 뚱하고 약간 그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야구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광호라는 이런 인물이 있을까 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광호의 시점으로 그렇게 일기를 작성을 해갔었어요. 그래서 일기를 한 털 한 털 쓰면서 정말 마음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몸적으로 광호로 체화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왠지 광호는 일기를 안 쓸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대화를 할 때 광호의 태도 이런 것들도 이제
저는 동화가 돼서 자꾸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얘기를 들을 때는 상대말을 이렇게 눈을 잘 안 마주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광호가 상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정확히 상대방의 눈을 정확하게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광호라는 인물이 극 중에서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만 사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을 자기가 다 결정해서 하는 인물인데 그런 면에서 이런 눈빛이나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에 관한 것도 어떤 생각을 하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도 여쭤보게 됩니다. 네네. 오히려 이번에는 어떠한 계산하고 테크닉적으로 외적으로 연기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접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동시에 이번에는 좀 더 내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써 현장에서 연기를 표현하려 하기보다도 그냥 그 공간과 상황 안에서 연기가 되어지게끔 그렇게 저를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호는 그렇게 제가 쳐다보거나 자기가 원할 때는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고 하는 그런 어떠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 안에서 제가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인물이 되신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계속 일관성이 있으니까요. 네네. 감독님께 이제 여쭤보게 됩니다. 정재광 배우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 인물이 우리가 이제 주인공이고 이 인물의 꿈을 알고 절박함을 아니까 우리는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사실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이 인물을 떨어져서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호감 있는 인물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흥미롭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뒤에 범죄 장면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에 범죄 장면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봉황대기에서 우승을 해서 결승타까지 쳤으면 이제 본인 생각으로는 드래프트까지 받아서 이제 앞에 판탄대로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어지는 첫 장면이 뭔가 하면 아마 파이프 같은 걸 뚫어가지고 석유를 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생각 없이 이제 가담해서 친구를 도와주는 범죄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뒤에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인물의 내적인 이유로는 절박하게 범죄를 해야 될 나쁜 일이지만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 첫 장면 다음에 그 장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꼭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프로야구 선수를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시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이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꿈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영화 속에서 사회에서 금지되어 있는 범법이라고 하는 행위들, 예를 들어서 뇌물을 주는 것도 어쨌건 범법인 것이고 친구한테 이런 불법 휘발유를 만든다는 걸 알면서 도와주는 것도 범법이고 마지막에 절도도 불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비호감 인물을 만들어 놓고 그 인물에서 사실은 절절한 이익을 고객들한테 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데 이런 인물을 만든 이런 어떤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대한 감독님의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제 스스로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광호가 문제적 인물이겠구나라는 생각은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뭔가 그런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서 본인의 꿈을 계속 꾸고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들을 좀 했던 이유는 사실 이제 영화 초반에 이제 나오는 그 주유소를 털이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또 그래서 또 정재환 배우는 그 정말 휘발유랑 가장 먼 곳에 배치하기로 했거든요. 정말 그냥 단순히 이동을 하는 아이 정도로만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영화에는 좀 편집된 장면인데 그 처음 씬에서 받은 봉투로 사실 정재환 배우가 그 야구용품을 사는 장면으로 이제 낮 장면이 열리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장면 같은 경우에는 편집에서 뭐 전체의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제 굳이 약간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졌는데 네, 그런 문제적 인물을 또 만들고 사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갈수록 그 이 광호가 저지르는 범죄가 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사실 마지막 선택이 저는 가장 이렇게 걸리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성태와 같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야구를 지속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을 때 제가 시나리오 딱 처음에 출발하면서 결심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호의 야구는 계속 된다. 이 문장을 계속 머릿속에 되뇌었거든요. 사실 지금 영화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광호가 또 어쩌면 좀 비겁하고 어쩌면 이기적으로 좀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광호가 이런 범법 행위를 계속해서 저지르고 하는 것은 저는 결국 지금 어른들, 소위 말하는 사회가 말하는 시스템이 뭔가 이 친구를 되게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게 꽉 묶어놨기 때문에 자꾸 옆선으로 이탈하는 거라고. 지금 영화에서 결국 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때문에 계속 고통받고 있는 아이였는데 결국 마지막까지 이 아이가 뭔가 책임을 지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어른들이 각자 책임을 지고 결국 이 아이가 이렇게 야구를 계속 지속해서 어른이 결국 된다면 조금 이 친구가 어른이 됐을 때는 조금 다른 뭔가 지점이 다른 세상이 또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뭐 마지막 장면 직전에 이제 아버지라고 처음 영화에서 모르면서 이제 잘못했다고 말을 하죠. 물론 아버지한테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영화 속에서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한 그런 뉘우침으로 보이긴 하고요. 정재환 배우님한테도 또 그런 거 여쭤보게 됩니다. 사실은 먹는 것도 참 운동선수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반찬 같은 거 전혀 안 먹고 칼국수집 가면은 칼국수만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통 김치랑 같이 먹는데 이분은 수제비를 먹어요. 그래서 수제비는 사실은 반찬도 안 먹고 계속 그 수저질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두 번 다 수제비를 먹고 두 번 다 햄버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런 음식을 먹는 것도 사실은 감독님께서 고려하신 설정이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건 이렇게 혼자서 칼국수집에서 했던 장면들 굉장히 인상이 남아서 그런 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우선 칼국수 집에서 수제비를 먹어요. 영화를 보시다시피. 근데 저는 반찬을 먹고 싶었는데 반찬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 이건 네. 왜 소품 관련된 건가요? 아니, 김치라도 달라고 제가. 수제비만 먹는 사람 태어나 처음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수제비만 먹었으면 좋겠대요. 되게 텁텁하게 그냥 되게 광호는 늘상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수제비를 해줬다라는 그 익숙함에 젖어서 그냥 맛있게 근데 익숙하게 그렇게 원하셔가지고 근데 저는 자꾸 김치를 달라 했는데 이거만 먹어라. 네, 그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햄버거도 편의점에 있는 2,500원짜리 햄버거 같은 제가 자주 사 먹는 건데요. 그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런 것은 사실 인물의 경제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 외에도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장면이 많지는 않은데 좀 집요하게 뭔가 이렇게 광호가 계속 먹는 장면을 좀 이렇게 영화에 넣었던 이유는 그 실제로 이제 이거는 야구 선수들, 그러니까 그 청소년 야구 선수 혹은 운동 선수들이 정말 일부러 하루에 그 이렇게 토를 하면서까지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자신의 체중 증량을 위해서. 몸을 늘리기 위해서요? 네, 그 몸집이 커지면 그 배트 스피드가 세지고 홈런 타자가 결국 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이 친구 광호에게 계속 먹는 장면을 좀 집요하게 삽입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정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음식을 막 계속 꾸역꾸역 입에 넣고 있다라는 좀 인상이 들길 원했는데 뭔가 이 친구가 얼마나 야구 선수의 진심이고 그 운동 선수에 가까워지는지를 조금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테스트 직전에도 햄버거를 먹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배팅 파워나 이런 것하고도 관련된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사실 이제 영화 속에서 그 정경황 씨의 호연이 빛나는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아버지랑 관련된 장면인 것 같아요. 두 번의 장면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처음엔 아버지가 꽉 찔렀다가 당신이라고 막 해가면서 이 가게 네 거 아니야, 뭐, 당신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뒤로 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빌기까지 하잖아요. 그 장면 찍으실 때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 그 장면 찍을 때 저희 코로나가 대구에서 터졌던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서울도 비상이 걸렸던 날이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촬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좁아졌었어요. 그래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감정 연기를 끝내야 된다는 어떠한 압박감과 강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광호 자체가 어떠한 한 기간 안에서 이걸 야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저 또한 한 배우로서 정해진 시간 안에서 연기를 끝내야 된다는 어떤 강박적인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동시에 거기 있는 스태프분들이
그 연기를 하고 나서 한 세네 분이 우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전에 입시했을 때 생각이 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모두가 한 마음으로 광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저한테 전달되고 그리고 제가 연기를 하고 동시에 그게 잘 카메라에 담겨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장면 진짜 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셨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인물들의 백스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것 같고 어렸을 때 광호를 이제 데리고 와서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계부 입장에서는 아이랑 친해지는 방식으로 본인이 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야구장에 데려갔던 것 같고 거기서 야구에 빠지게 됐으니까 당신 책임져라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 외에도 이제 영화가 이렇게 딱 상황을 설명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백스토리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서 우리가 인물이나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감독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런 배경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영화에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계부라는 설정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광호가 그 방금 전에 말했던 씬에서도 조금 뭐 당신이라는 표현을 하면서까지 뭔가 이렇게 선을 그으려고는 하지만 저는 사실 초등학교 이전에 이미 만난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사실상 거의 뭐 친아버지와 진배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런 아버지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핥히려고 뭔가 막 없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말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백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흥미로웠던 건 네, 오히려 정재영 배우랑은 이제 이규성 배우랑 중학교 동창인 야구부라는 설정을 했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흥미롭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사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영화의 후반부에 영화가 끝난 이후에 광호와 민철이는 어떻게들 다시 만날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좀 배우들이랑 흥미롭게 했던 건 언젠가는 이제 민철이가 다 나아서 광호한테 너 그때 나 버리고 갔잖아 라고 녹물 또 던질 수 있을 만큼 다시 둘의 관계는 지금처럼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수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는데 이제 민철은 영화에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하고 밀착이 되어 있으니까 광호랑 근데 수연이라는 인물은 이제 굉장히 배우가 주는 느낌도 시크하고 또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그 인물의 역할도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을 보면 사실상 영화에서의 구체적인 기능은 없거든요.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거의 정서적인 인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아까 그 운동장에서 혼자 이 캐치볼을 받는 것때 그 장면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아무도 이 인물에 대해서 지지하거나 응원하거나 위로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안아주기 위한 인물처럼 저한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인물이 흥미로운 것은 영화에서 보면 추측컨대 얘가 뭘 할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말이든 개입하려든 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고 또 이 인물에게 어쨌건 불법인 그 휘발유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인물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 설정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이 얽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에서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얽히지 않는 게 오히려 특징처럼 보이고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안아주는 뭉클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수연이라는 인물을 영화 속에서 넣으신 감독님의 어떤 구체적인 생각 같은 걸 여쭤보게 됩니다. 사실 수연이라는 인물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됐던 것은 영화에서 계속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계속 쓰면서 영화에서 계속 누군가 한 명쯤 광호라는 아이에게 브레이크를 좀 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역할은 고민을 많이 했을 때 민철이가 할 수도 있고 승길이가 할 수도 있고 많은 인물들이 또 뭐 어쩌면 또 송태가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연 이 광호라는 아이가 그런 자신과 매일 만나고 자신과 계속 가까이 있던 사람의 말이 과연 이 친구의 귀에 들릴 것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연이는 그 여자랑 한 번도 뭔가 대화해보지 않고 여자랑 한 번도 소통을 해본 적 없는 아이한테 정말 뚝 떨어지는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낯설게. 그래서 수연이라는 아이가 그 낯선 게 떨어져서 때때로 광호를 응원의 눈빛을 보내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제동을 걸기도 하는데 그런 낯선이야말로 광호에게 가장 인상 깊게 귀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광호가 이렇게 지내오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낯설게 찾아오는 위로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 사실 이제 아주 중요하게 묘사된 것 같지는 않은데도 뭉클한 게 느껴지는 제 장면 중에 하나는 이제 드래프트까지 다 끝나고 대학 진학도 여의치 않고 성태를 제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밤에 이제 아이들이 계단인 데서 모여가지고 이제 야구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뭐 잘 됐지 뭐 빠따도 안 맞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같이 야구를 꿈으로 가졌던 아이들이 이제 야구를 다 포기하는 장면인데 그리고 이제 뒤에 그 가까이서 말을 하는 거 보면 민철도 야구 선수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야구를 안 하니까 뭐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 뭐 할 거냐고 하니까 베트남 가는 게 꿈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베트남 가는 게 왜 꿈인지 그걸 자기가 왜 가고 싶은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은 꿈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꿈을 꿔도 꿈을 왜 꿔야 되는지조차를 모르는데 영화 속에서 광호만큼 사실 꿈에 대해서 집념이 크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범법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이렇게 꿈을 다들 포기한 친구들 가운데서 혼자서 꿈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인물이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곤궁에 빠지는 거잖아요. 이런 꿈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그 설정이 그 화술이 무엇을 생각하시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계속 직진만 하는 아이, 꿈을 위해서 직진만 하는 아이를 처음에 이제 그리기로 결심을 하고 또 그것과 동시에 뭔가 그 다양한 인물들을 같이 보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좀 물퉁불퉁한 캐릭터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저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저가 살아오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영화를 한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고 이러는 와중에 사실 저 말고 저와 같이 영화를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좀 그만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영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친구도 있고 사실 그런 친구들 보면서 저도 생각이 되게 많아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때때로 그 친구들이 저보다 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옆에서 봐서 그렇겠지만 그 친구들이 봤을 때 또 저를 보면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광호라는 인물을 꿈을 위해서 이렇게 직진하는 캐릭터를 보여줄 때 이런 다양한 사실 저도 청춘의 방향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양한 청춘의 방향들을 동시에 보여주어야 광호가 더 잘 보이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더 잘 보이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돼서 이제 한두 질문만 더 드리고 질문 여러분 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강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영화에서 워낙 그 확고한 비중을 갖고 있는 주연 캐릭터다 보니까 각각의 1대1로 이렇게 다 모든 인물들하고 중요한 장면들에서 호연을 펼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궁금한 건 이제 다양한 배우들하고 다 이렇게 맡아서 1대1로 하셨는데 어느 배우랑 할 때 가장 편하셨고 어느 배우랑 할 때 가장 부담 되셨는지 꼭 그분의 인성을 제가 뜻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극중 상황이나 네. 우선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마음 편안하게 촬영을 했던 팀은 그 주유할 때 팀이었었어요. 밤에 이제 그 허정도 선배님, 사장님과 그다음에 이규성, 민철, 그다음에 수연 이렇게 셋이 있을 때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었어요. 실제로 사장님 역할 하셨던 선배님이 계속 애드립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친구처럼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오전에 야구장에 있을 때는 누굴 만나든 어떤 배우를 연기를 하든 그 긴장감이 늘 있었고 그리고 되게 불편한 것도 있었어요. 되게 저 또한 광호를 계속 텐션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주유할 때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그 표정이 생각보다 좀 많이 풀어져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처음 그 트럭에서 일 시킬 때 보면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막 웃으면서 시키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부분에서 애드립도 실제로 하셨던 거라서 네. 광호 막 이러고 이름 막 이러고 막 민철아 막 이러고 막 그랬던 것도 네. 애드립이었었어요. 근데 그 날씨가 엄청 추웠던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밤 장면 특히 이제 주유 관련된 장면에서 입김이 엄청 나오던데
추위가 상당하셨을 것 같은데. 아, 네, 실제로 그 오토바이 타는 장면들은 그 인천 앞바다에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인천 앞바다에 바람을 맞으면서 액션 들어갈 때 아무렇지 않은 듯 연기를 했어야 돼가지고 그게 정말 연기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 장면 찍을 때. 네. 물론 정재환 배우는 지금도 굉장히 젊은 배우시지만 영화시 19살이지 않습니까? 90년생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살쯤 차이가 나는 그런 네. 배역을 하시게 되는데 네. 그럼 과거의 시간 연전을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기도 하고 네네.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일단 다음부터 이제 고등학교 역할은 하지 말자. 이거를 끝으로 이제 졸업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한국 영화에서 멋진 배역의 절반은 고등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고등학교 역할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이도 찾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일단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볼에 살을 찌우면 되고 귀엽게 보이면 되는 거였고 근데 저희 영화에서 그 편집되었는데 광호가 모든 장면에서 처음으로 그 교복을 입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딱 교복을 입는 순간 감독님이 안 되겠다. 회사원이다. 몸은 회사원 같다. 그래서 그렇게 그 장면은 날아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감독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광호하고 비교가 되는 상황이 아니지만 어쨌건 지금 이제 꿈을 실현하시기도 하셨고 꿈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시는 상황이실 텐데 감독님의 이런 영화를 만들다 보면 본인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구체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이 투영되지 않습니까? 감독님도 아마 그런 꿈의 문제를 많이 생각하셨을 텐데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부분은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게 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리고 지금 나온 시점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지점은 사실 저는 어쩌면은 계속 광호처럼 영화를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요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화를 하고 싶다고 결심을 하고 영화를 지금 이제 공교롭게 제가 이제 올해 10년 정도 영화를 하고 있는 해인데 계속 그 광호같이 몸에 힘을 꽉 주고 영화를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근데 아까 앞서서 이제 민철이가 광호에게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지점들이 오히려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영화를 찍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관객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은 나도 이 영화를 이제 완성을 시켰고 이제 개봉을 내린 것까지 완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영화가 극장에서 내려갈 때쯤에는 조금은 힘을 빼고 완급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꿈을 꾸는 것이 조금은 더 행복해지고 조금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새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0년을 하셨으면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꿈의 순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편 데뷔작을 완성하셨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계시고 또 이렇게 본인의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한테서 이런 자리를 맡게 되시는 건데 지금이 이게 내가 지금 행복한 순간이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냥 현재로서는 너무 이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아서 복잡하게 올라갑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전에 그 인터뷰 언론 매체에서 하다가 그 기자님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이 영화가 성장 드라마에 가까운 것 같은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성장의 키워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반성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영화의 마지막에서 결국 광호가 하는 것은 결국 반성 잘못했어요라고 말을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영화에서 정말 몇 안 되게 광호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사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어쩌면 이렇게 10년 동안 달려와서 영화를 해냈다라는 뿌듯함도 있지만 사실 이 다음에 영화를 다시 또 나가야 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지금 해야 하지? 내 상태가 어떻지? 이렇게 계속 뭔가 돌아보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준비된 거 주시겠습니까? 어디 있죠? 네. 위가 맨 앞이죠? 네.
네, 개봉 축하해요 나다운님이신데요. 광호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 야구처럼 감독님이나 정재강 배우님께서도 광호처럼 인생에서 야구처럼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을까요? 궁금합니다 하시는데 뭐 재강 배우님. 네, 저는 꼭 하고 싶었던 게 이동진 평론가님하고 이렇게 지구일을 하고 싶었어요. 네, 너무나 감사하게. 재치는 있으신데 진실성이 없는 것 아, 같아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솔직히 아까 처음 뵀었는데 너무 긴장했어요. 근데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영광입니다. 네, 너무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도 사실 지금 이 자리라고 말하려고 했거든요. 검정 배우. 이분들이 그래서 가서 그냥 조금 힘을 빼고 살 수 있는 거가 요새는 꿈인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 다 너무 침착하시고 또 재치가 넘치셔가지고 하하님께서 질문 이런 거 하셨습니다. 결국 야구에 대한 열정 그리고 실력으로 야구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야구를 계속하게 된 것인 셈인데 광화의 바람대로 야구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를 해피엔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해피엔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광호를 연기하는 배우로서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광호가 어떤 강박증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동시에 어머니가 그 가족께서 느껴지는 그 어떤 결핍? 그런 결핍들이 동시에 꿈을 쫓는 과정 속에서 강박증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아버지가 껴안고 이제 정말 그 이후에는 정말 그나마 좀 깨닫는 좀 더 성숙한 조금이나마 성숙한 어른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해피엔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사실 그 해피와 새드를 또 참 결정 내리기가 어렵다고 저조차도 생각을 하고 사실 해피와 새드가 아니라 이 아이가 그 20살로 가는 통과의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백넘버가 13번에서 55번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있네요. 아, 네. 13번은 사실 제가 이제 광호에게 1번을 주고 싶은데 그게 1번은 너무 약간 에이스라는 게 너무 직접적이어서 약간 좀 번호를 바꿨었고 사실 55번은 저희가 제작비가 많이 없어서 그 대학교 의상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맞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인하대 분들의 옷을 입어보고 가장 잘 맞는 사이즈의 백넘버가 55번이었어요. 마지막에 같이 러닝하시던 그렇군요. 이은혜님께서는 이제 질문은 아닌데요. 처음엔 그냥 야구 영화, 성장 영화겠거니 하고 왔다가 깜놀했습니다. 아직도 심장이 콩닥콩닥 거리는데요. 감독님, 배우님 오늘 슈퍼팬 하나 득하셨습니다. 멋진 영화 많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파이프라인님께서 오늘 다들 왜 그러세요? 혹시 생략된 전사에서 광호가 형태처럼 중학교 때 혹시 민철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혀서 야구를 그만두게 만들어서 그 빚을 갚으려 범죄를 도와준다는 결정은 아닌가요? 라고 굉장히 창의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 아니요. 그런 건 없었고요. 민철이는 혼자서 어떤 무릎에 물이 찼다라는 가정으로 저는 이제 그걸 고장이라고 지금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제 운동선수들이 부상을 고장이라고 많이 표현해서 약간 그런 설정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김유성님께서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입니다. 근데 광호처럼 꿈과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애쓰는 전국의 고3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아니라고 굉장히 또 실용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고3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말 그리고 동시에 저한테도 의미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불법 이시는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그 시절이 저도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영화 속 제가 요즘도 계속 듣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민철이가 했던 말인데
시간 지나면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네. 나다오 최고님께서도 제가 궁금했는데 차마 못 물어본 걸 또 대신 물어보셨습니다. 광호가 감독에게 돈 봉투를 주었는데 그때 그 봉투에는 얼마가 들어있었나요?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는 저는 이제 500만 원 가량이라고 적어놨었거든요. 470만 원 정도 약간. 그러니까 이 아이가 광호라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액수인데 사실 뭔가 이 제도의 안에서는 너무 작은 돈이라는 설정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미술팀과 그 현장에서 500만 원 정도를 넣어보니 정말 거대한 목돈처럼 보이더라고요. 10,000원짜리, 5만원짜리. 네네, 5만 원짜리 막 섞어서 막 적어놨었는데 그래서 빼고 하다가 결국에는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아마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정은 500 정도였는데. 네. 또 하하님께서 나다오 타이틀 후에 마지막 단체 러닝으로 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으셨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또 질문하셨습니다. 네, 이 질문은 네, 광호가 사실 야구를 하는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나기를 바랬었고요. 그것이 사실 이제 러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저는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구의 시작도 러닝이고,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계속해서 삶의 방향성을 나아가야 할 때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화에서 낮과 밤이 계속 교차해서 나오고 낮에도 힘들고 밤에는 아픈 이 아이에게 좀 영화가 끝에 새로운 새벽을 열면서 아이가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주기를 바랬던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궁금해서 또 여쭤보게 되는데 그 인하대학교는 직접 인하대학교로 나오지 않습니까? 성지대학교는 이름을 바꾼 것이 있잖아요. 네. 성지대학교는 왜 바꾸고 인하대학교는 그대로 넣으셨어요? 일단 사실 인하대학교는 너무 쉬웠고요. 그 인하대학교 분들이 꼭 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대학교 유니폼을 맞출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고. 아까 55번 같은 거. 네네네. 그랬고 사실 근데 인하대학교가 마지막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대학교를 컨택했는데 마지막에 결국 인하대학교가 성사가 됐고 저조차도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영화 속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 광호의 고향 지금 그 수제비가게 그리고 범죄행위라는 곳이 저는 다 인천 지역이라는 설정으로 영화를 찍었는데 결국 이 친구가 마지막에 인하대학교를 가게 되는 것이 저한테는 뭔가 좀 의미가 컸어요. 다시 아버지와 같이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성지대는 뭔가 좀 좋은 학교처럼 보이고 싶었는데 제가 학교가 성지니까. 네, 약간 성균관대를 생각하면서 뭔가 성대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네. 수연 서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사장과의 불륜이나 민철과의 러브라인 등이 혹시 생략되었나요? 이렇게. 요새 저희 이규성 민철 역할을 맡은 이규성 배우가 항상 밀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백스토리라고 이규성 배우가 계속 밀고 있는데 수연이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영화를 봐서 전혀 안 생각해요. 그래서 백스토리로 밀고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설정하시고 물론 아니시고요. 네. 연기를 어쩜 그렇게 해요라는 분이신데요. 정재강 배우님께서 이해한 광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해석한 광호는 꿈을 향한 마음은 순수한 어린 아이지만 동시에 그 꿈을 이루지 못할까봐에 대한 두려움에 잠식된 인물이라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몸은 다 크고 이미 성숙해 있지만 그 꿈을 향한 마음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 순수한 마음이지 않았나 해서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질문 중에서 광호의 마지막 그 배달건에서 폭발은 사장의 의도인가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제 불법 휘발유를 주유하던 차였고, 네, 그런 우연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장면이라고 하신 분인데요.
저는 광호가 간절하면서도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광호가 꼭 민철이의 돈까지 훔쳤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500만 원? 네. 네,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방식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도 이 친구가 정말 혼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혼이 나야 되고, 근데 그 혼을 내는 방식이 정말 윽박을 지르고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은 안아주고 싶은 마음에, 네, 안아주는 방법으로 이 친구를 되게 혼내줘야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네, 그 민철이의 돈까지 꼭 훔쳐야 했었나요? 왜 그러셨어요? 네, 전 너무 절실했어요. 절실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진밖에 없다. 정진하자. 훔쳐야겠다. 미안해. 이러고 제가 했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연기를 해야 됐기 때문에 저 또한 옳고 그른 이 광호의 선택들보다도 그냥 광호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마음을 많이 이해하려다 보니까 그 옳고 그름의 선택에 있어서는 많이 혼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캐릭터를 만들고 이 캐릭터의 선택을 조명하게끔 한 사람으로서 사실 되게 혼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만큼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이 친구가 되게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게 만든 어떤 상황을 조금은 더 크게 저희가 같이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훌륭한 수많은 영화들이 다 바람직한 인물만 그리는 것은 아니고 비호감인 인물들을 그려서 훌륭한 영화들도 수도 없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인물이 비호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영화의 어떤 부분을 가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인물을 너무 이제 또 정재광 배우님이나 감독님이 또 절실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신 영화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봉 첫 주말이고 이제 이번 주 한 주 마치게 되고 또 오늘 굉장히 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위기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한 분도 안 나가시고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말씀 또 인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정말 그 주말에 황금 같은 오후 시간 내주셔서 영화 또 보러 와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또 저희 말 이렇게 들어주신 거 너무 일단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싶고요. 사실 이 영화가 이 아이가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기억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왕이면 조금 오랜 시간 좀 기억되길 바라고, 좀 뜨거움을 간직한 영화라고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영화 관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의 어떠한 삶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잘 지속되기를 응원하고 바라봅니다. 네,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